기존에 우리가 미국의 역할들, 국제 질서를 지키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 자유무역들을 떠받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지했던 나라들은 그러면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좀 불안하겠죠. 좀 달라진 국제 질서를 좀 적응해야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쓰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형주 기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웅달 책방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한국과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그 방송 저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8년 동안에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 얼마 전에 트럼프가 폐쇄 명령을 내려서 굉장히 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던 그 매체에서 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고요. 주로 취재했던 부분은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 정책에 대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얼마 전에 이 트럼프 청구서를 책을 썼고요. 이 트럼프 청구서는 지난 8년 동안의 그 미국의 한미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또 미중 관계의 큰 흐름들, 큰 맥락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제가 책 제목을 트럼프 청구서라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제 트럼프 청구서가 어떤 청구서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제 책에는 트럼프 청구서가 어떤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 트럼프라는 혹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동맹국에 이런 청구서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 그런 맥락들을 좀 짚은 그런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2.0 시대를 선언하며 취임과 무섭게 현재까지 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을 뒤집고 수많은 행정명령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뭐 굉장히 많이 다르면서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 정부냐 바이든 정부냐를 떠나서 미국이 직면한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경제 문제는 항상 그 어떤 정부든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앞두고 이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인플레이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 경제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 큰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외 경제에서는 지금 만성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무역 적자. 그러니까 지난 한 15년 동안 미국이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부채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는 미국의 뭐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색깔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국내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를 확연하게 나눌 수 있는 사실 어젠다는 우리나라에선 사실 체감되지는 않을 텐데 어떤 가치 이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이게 더 바이든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치 이념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 진짜 미국이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 2기 취임식 때 그런 선포를 했잖아요. 미국의 젠더, 성은 두 가지다. 남자와 여자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정부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연한 그런 정책을 많이 폈잖아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율성, 다양성을 강조하는 게 바이든 정부였다면 트럼프 정부는 그건 옳지 않다. 그건 미국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확연한 그런 다른 점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에너지 관련 정책일 텐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지구온난화 이 문제를 굉장히 우선순위로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본인도 뭐 스스로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지구온난화는 좀 약간 과장된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 비판할 때 아니 지구온난화 중국 뭐 러시아 그리고 북한보다 사실 바이든 정부는 지구온난화를 더 무섭게 생각한다 이렇게 좀 비꼬기도 했거든요. 그게 이제 환경 정책이나 이런 에너지 정책에서도 이제 바이든 정부랑 트럼프 정부랑 좀 이제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들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시절에 비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정책을 펼치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복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당장 전 세계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과 무역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한 50여 국에 대해서 그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대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이든 뭐 중국 말할 것도 없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관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안보 문제일 텐데, 트럼프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공짜로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 공짜로 유럽 국가들을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과 한국 국가들을 우리가 무역하면서 부자가 되고 있다.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세게 채찍을 휘두른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동맹의 안보와 관련돼서 그 버든 쉐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맹들도 안보에 있어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 할 것 없이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기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 계속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버든 쉐어링, 안보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해라. 그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맹국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할 텐데, 다만 이제 트럼프 정부가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동안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세계가 발전을 해왔잖아요. 안정되고 미국이 많은 역량을 투사를 해서 안보적으로는 안정되고, 그걸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해서 그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질서였다면, 이제는 트럼프 정부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과거보다 좀 소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패권주의 이런 얘기하는데, 선별적인 패권,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우리의 힘을 투사하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미국의 역할들, 국제 질서를 지키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 자유무역들을 떠받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지했던 나라들은, 그러면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좀 불안하겠죠. 좀 달라진 국제 질서를 좀 적응해야 되는, 그게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년 후면 또 정권이 바뀔 수는 있으니까. 일단은 근데 당장 트럼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미국이 쓸데없는 곳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맹국이라든가 미국에 많이 의지했던, 안보나 무역에 의지했던 나라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패권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패권주의와 다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에도, 그러니까 공화당 진영에도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미국이 전 세계에 미국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고,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경제를 운영하고, 또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을 잡는 나라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패권주의일 텐데, 공화당의 일부 진영, 이게 정통적인 공화당의 어떤 전략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일부 참모들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 패권주의는 과거에 우리가 네오콘, 매파라고 하는 존 볼튼이라든가 딕 체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지했던 그런 거거든요. 트럼프 내부에서는 이런 게 소수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다수는, 반대편에서는 트럼프 진영의 일부 참모들은 우리가 그렇게 모든 영역에 패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 힘이 많이 빠지지 않고 우리가 힘들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선별적으로 이 지역만 혹은 이 영역만 우리의 주도권을 갖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당장은 상당 부분 중국 때문에 동북아, 아시아에 집중이 될 겁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일 텐데, 사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상당히 패권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중동의 어떤 이스라엘과 그 이외의 아랍권 간의 갈등에 미국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정부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 손을 빼자. 여기에 있는 영내에 있는 세력들이 본인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빼서 아시아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자. 이런 게 이제 트럼프 진영의 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60년 동안 전 세계 어딜 가나 있었던 그 미국의 어떤 힘의 투사보다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방식의 어떤 패권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쓰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패권을 이야기할 때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현재 중국은 미국에게 적대적인 상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고 바이든 정부 때와 트럼프 정부의 중국 정책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중국이 이제 부상을 했죠. 중국이 1990년대부터 뭐 본격적으로 부상을 하고, 하지만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당시 이제 오바마 정부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을 어떤 경쟁은 하지만 동반자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 WTO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줬고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 국제 그 시스템에 중국이 편입할 수 있도록 미국이 많이 유인을 했었죠. 그러면서 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이 세계 성장을 견인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의도가 뭐지? 미국의 과거에는 중국을 전략적으로 관여를 하면 국제 질서와 어우러져서 우리가 같이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미국이 보는 중국은 국제 질서를 지키기보다는 어기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지적재산권 탈취라든가 무역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권 문제, 그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억압적으로 주변국들 간의 영유권 갈등을 벌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진핑 이후에 굉장히 중국이 좀 노골적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군을 현대화하는데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본격적으로 2015년, 2016년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공식적으로 더 이상 미국은 우리와 어떤 선한 경쟁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자다라고 규정한 게 이제 트럼프 1기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기술 통제, 민감한 특히 군으로 도용될 수 있는 그런 이중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했고, 그리고 동맹국도 그런 거에 동참하도록 했고, 또 인권 문제도 압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게 그 중국 바이러스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강력한 뭐랄까요, 비토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는데, 사실상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때 부과했던 대중국 강경 정책을 대부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이제 초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2기 때는 중국에 대해서 이런 기조로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몇 가지 변수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가들은 중국을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서 떼어놓으려 하고 싶어 해요. 그런 걸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하잖아요. 전략적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유럽연합에서 이건 전략적인 디커플링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말기 때는 딜 리스킹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트럼프 2기 때는 지금 관세 때문에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결국은 트럼프 정부도 바이든 말기처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꼭 분리해야 되는 부분, 그 핵심 경쟁 분야만 중국을 분리하도록 하자라고 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사실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야기에는 항상 대만이 껴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대만 침공설부터 트럼프가 대만을 지켜줄지에 대한 의문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만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미국은 대만을 지켜줄까요? 그 미국이 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중국 때문이죠.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아주 중요한 본인들의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 얘기를 하자면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79년 이후 미중 수교 이후에 계속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중 갈등이 굉장히 불거졌을 때 그동안의 미국이 대만에 대한 정책은 약간 전략적인 모호성이었거든요. 중국 때문에 하나의 중국 정책은 인정하면서도 대만은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대만의 국방력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미중 갈등이 대두되면서 대만 문제가 더 불거졌습니다. 더 첨예한 전선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중 간의 대만 갈등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대만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선의의 경쟁 구도에 있었을 때는 이 대만 문제를 그냥 놔두자라고 했는데 지금 갈등이 불거진 거잖아요. 서로 패권을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문제가 좀 불거진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 말기 때는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경우에 지켜줄 거냐라고 했을 때 원래 미국의 정통적인 그 thinking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yes or no 대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이든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대만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되려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미리 카드를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존의 미국의 전략적인 생각과 바이든이 오히려 배치됐고 트럼프가 거기에 맞는 발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이제 중국을 대만을 견제하는 카드로 이제 활용할 거다라고 이제 트럼프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당장 이제 대만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일 텐데요. 일단은 그 중국은 대륙 국가잖아요. 이게 해상으로 나오려면 이 대만을 교두보로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데 가상의 중국이 그은 선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만을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아래로 내려가려면은 이 대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이 위쪽으로 묶어두려면 반드시 대만을 또 사수해야 되는 그런 안보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 파운트리 같은 경우는 대만이 한 전 세계 70% 이상 생산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핵심 공급망 가운데 반도체가 미국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반도체 관련된 밸류 체인을 미국이 이제 다 가시려고 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는 동안에는 대만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뭐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도 중요한 거니까요. 중국은 그 반대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시진핑이 2027년 대만 침공설 나오는 것처럼 그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이 문제에 되게 많이 관심을 갖는데 저는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을 포함해서 통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대만을 침공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까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대만의 군사적인 어떤 그 위협, 긴장은 양쪽에서 좀 고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대만에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그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대만의 유사 상황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건 미국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 플러스 그러면 한국군까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트럼프 이기 때 한국하고 미국 정부하고 논의될 굉장히 첨예한 그런 안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동맹이라는 느낌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K컬처 때문에 K팝, 뭐 그리고 한국 음식. 미국도 정말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2016년에 미국을 처음 갔고 그리고 2023년 하반기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피부로 느낄 만큼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잘 사는 한국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 뭐 음식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옛 세대 같은 경우는 그
그들이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을 때 6.25 때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없는 그 아시아의 이른바 듣보잡 국가를 피를 흘리면서 지켜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70년 후에 민주주의도 이룩하고 경제적인 발전도 이룩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들대로 그 2차 세계대전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그 세대대로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대해서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과거처럼 지켜주느냐? 그거는 좀 달리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사실 예전에도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점점 그 힘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일단 미국 정부가 좀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너네들도 이제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너네들 지켜줄 수는 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돈을 내야지. 라는 것들을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도 그 수사의 강도만 다를 뿐이지 한국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언론이나 한국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equal alliance라고 얘기해요. 동등한 동맹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한국 언론이나 한국 일부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이 한국을 본인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국의 위상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를 이렇게 귀중한 동맹으로 생각한다라고 많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생각하는 동등한 동맹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너네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약에 50을 내면 너네는 50 너네도 50 내야지. 사실 너네를 위해서 지켜주니까 50 더 내야지.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동등한 equal alliance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게 어떤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 영내에서 하려고 하는 거 계속 중국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도 동참해라. 지금 당장 뭐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걸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 일본 너네들도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동맹에 대해서 한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미국은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할 거고 동맹에 대한 어떤 거래적인 시각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한미동맹에 대해서 너무 큰 허상을 갖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 제재 외에 경제나 군사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동맹이라는 게 평시보다는 전시에 더 그 가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맹이라는 그 것의 탄생의 기원이 어떤 적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겠다, 적과 싸우겠다,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이미 이 영내의 적을 규정을 했거든요. 중국을 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미국의 전략가들이 특히 보수 진영 그리고 안보 진영의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맹이라면 너네들도 우리랑 똑같은 위협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threat assessment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어. 너네들 우리 동맹이잖아. 그럼 너네들은 중국은 너네들에게 뭐야? 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지정학적이나 뭐 전략적으로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일정 부분 미국과 얼라인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일본은 중국과 필요할 때는 대화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간 제쳐두고 적극적으로 뭐 미국에 완전히 올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게 그런 질문 분명히 계속 할 겁니다. 과거에 70년은 그 한미 동맹을 규정하는 게 북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70년은 한미 동맹의 성격이나 이런 긴장 관계를 규정하는 게 결국은 중국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 대답일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했어. 그럼 너네들도 우리 동맹이니까 중국을 적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7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잘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깨질 위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는 사실 저는 성격이나 역할 이런 것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서로에게 필요하거든요. 미국은 이 동북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분명히 중요한 일본과 함께 그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 미국은 유일하게 동맹이에요. 우리나라의 동맹 국가는 사실 잘 모르시던데 미국과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고요. 그렇지만 다만 그 동맹의 성격이나 역할 이런 것들은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그 국제 질서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데 사실 한미 관계는 강화돼야 되지만 이 한미 동맹은 조금 유연해져야 된다라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한미 관계가 군사 안보로만 엮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인적 교류 있잖아요. 학문적인 교류도 있고 이런 제반의 관계들은 강화되어야겠죠. 미국은 가장 유일한 세계 강대국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미국의 우리의 한반도 안보를 의존했던 이 동맹의 관계가 한미 관계의 그 선두에 서는 게 저는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도 군사력, 경제력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안보와 관련된 어떤 전략들이 한미 동맹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변화돼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거고요. 사실 미국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그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한국하고 미국 각 정상들이 만나면 공동성명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청취자분들은 그 공동성명까지는 들여다보지는 않을 텐데 이제 기자들은 그런 걸 이제 자세히 보는데 한 10년 전에 한미 그 정상 공동성명 길이하고 지금 그 공동성명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공동성명이 한 페이지였다면 지금은 한 5페이지, 6페이지일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미 관계 협력의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고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미 관계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래야 되는 것만은 저는 사실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나가야 될 텐데 당장 근데 이제 트럼프 이기 때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과 북미 외교를 시작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협상할 때 그러면 우리 주한미군 뺄 거야라고 트럼프가 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에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긴장 요소들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주한미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대답하면 철수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철수할 거야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에서. 1기 말 때도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고 잘 안 될 때 그럼 우리 주한미군 철수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가 카카 그건 2기 때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게 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한미 관계에서 긴장되는 그런 요소 트럼프 입장에서 뭔가 협상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분명히 꺼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양 국가 두 나라 국가의 어떤 전략적 이익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미국 의회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철수로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감축은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함께 상당히 좀 필연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28,500명이 있는데 이게 뭐 10,0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혹은 20,000명 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라고 해서 뭐 안보 불안감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축될 수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미국의 지금 어떤 미군들의 전 세계 전략적 배치라든가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배치한다든가 중국을 좀 더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지역으로 배치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감축 부분은 우리가 상수로 생각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이런 거에 좀 선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28,500명 다 주둔할 필요 없어. 우리 한 이 정도 수준으로 감축하자. 대신에 그만큼 또 이제 한국은 우리 자국 국방력에 좀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축, 철수 이 단어들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그 전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전략과 우선순위를 갖고 미국과 대화하고 협상장에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1기 때보다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이게 이제
그 북한 입장이나 북한 처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쉽게 말해서 김정은 몸값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일기 때는 북한이 사실 대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무력 완성을 하고 미국과 협상장에 나와서 이 핵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 문제, 제재 문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 보장 이런 것들을 미국을 통해서 돌파해보자라고 해서 협상장에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안 된 걸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은 자력갱생? 우리 스스로 일어나겠다라는 걸 천명하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 때 확실히 러시아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2018년에 없었던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고 러시아랑 사실 전략적인 동맹 관계를 복원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미국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체제 보장 문제를 러시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재 문제도 사실상 중국하고 미국이 갈등하면서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를 잘 이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달갑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특히 러시아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김정은이 좋을 리는 없지만 그렇지만 미국이 경쟁하는 한 시진핑은 북한의 편을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선택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일기 때보다 핵무기고가 더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이블에 올려놓을 게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스스로가 더 이상 우리가 미국과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건 비핵화 협상 핵 문제는 논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일기 때는 사실 공식적으로 비핵화 협상이었거든요. 근데 2기 때 트럼프와 만난더라도 우리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파키스탄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 제재는 받지 않는 거. 근데 이걸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해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따져놓고 보면 분명히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김정은도 못 이긴 척하고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북핵 문제에서 큰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북한과 미국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북한하고 미국은 일단은 뭐 북한하면 가장 그 민감한 이슈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핵 문제입니다만 이 핵 문제는 40년 동안 미국의 그 어떤 정부도 풀지 못했거든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잖아요. 뭐 육자회담 이후에 나온 합의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정부 때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이 북한하고 미국의 문제는 조금 창의적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핵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보적으로.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 다 가잖아요. 그리고 기운도 빠지고 조금 쉬운 문제 풀고 그것의 동력으로 어려운 문제도 좀 접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사실 조금 해보려고 했던 접근이 그런 접근이긴 했었거든요. 남북 관계 개선하고 북미 관계도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한 어떤 관계 정상화의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가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싱턴과 북평양에 각각 그 연락사무소를 열고 그리고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을 추가 개발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던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가도 상당히 좀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우리가 좀 더 좀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